엄마, 나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보육원 출신이지만 정말 착한 여자야. 수학이 넘어 들려온 아들의 그 한마디가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평생 공장 일하며 바득바득 키운 내 아들이 가진 것 없는 고아를 데려오겠다니요. 저는 그날 밤 밥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결심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노라고. 그 아이의 가면을 내 손으로 벗겨내겠노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파놓은 그 덫에 결국 발목이 잘려나가는 건 저 자신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오늘 이 기막힌 사연 끝까지 보시고 나라면 과연 며느리를 믿었을까? 여러분의 솔직한 심정을 댓글로 꼭 한 줄 남겨주세요. 인생 선배님들의 지혜로운 한마디가 우리 모두에게 큰 공부가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순자 씨의 가슴 떨리는 계획,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거실벽에 걸린 시계가 저녁 7시를 알렸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데 제 집안은 절간처럼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다 식어버린 김치찌개 냄비 하나와 뚜껑도 열지 않은 밥공기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 힘도 없어서 그냥 물만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았습니다. 맞은편 빈 의자가 유난히 크게 보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간암 진단을 받고 반년도 채우지 못하고 급하게 갔습니다. 욕실 컵에는 아직도 남편 칫솔이 꽂혀 있습니다. 칫솔모가 다 벌어져서 청소할 때도 못 쓸 지경인데도 저는 그걸 버리지 못했습니다. 몇 번이나 쓰레기통 앞까지 들고 갔다가 결국 다시 제자리에 꽂아두고 말았습니다. 그 칫솔마저 없어지면 정말로 이 넓은 집에 저 혼자만 남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정막을 깬 건 식탁 위에 엎어둔 휴대폰 진동 소리였습니다. 아들. 화면에 뜬 두 글자를 보자마자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졌습니다. 서울 가서 대기업 다닌다고 바쁜 우리 민수.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전화하는 것도 숙제하듯 하는 무뚝뚝한 아들입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약간 들떠 있으면서도 어딘가 조심스러운 목소리. 아들은 뜸을 들이더니 대뜸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누구냐고, 뭐하는 아가씨냐고 물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요양보호사라고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어진 말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보육원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젓가락이 식탁 유리 위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땡그랑 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났지만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평생 공장 바닥에서 먼지 마셔가며 키운 아들입니다. 손톱 밑에 기름때가 빠질 날 없이 미싱을 돌리고 남들 다 가는 여행 한번 못 가보고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번듯하게 키워놨더니 가진 것 하나 없는 고아를 데려오겠다니요. 아들은 착한 사람이라고, 생활력 강한 사람이라고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그 말이 다 변명으로만 들렸습니다. 가진 게 없으니 생활력이 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부모가 없으니 눈치를 보며 자라서 착해 보이는 거겠지. 제 속에서는 그런 못난 생각들만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식탁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식어버린 찌개 위로 하얗게 기름이 굳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제 마음도 딱 그렇게 굳어버렸습니다. 베란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고생만 하다 늙어버린 주름진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 낡은 아파트 한 채, 이게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남편 보험금과 제가 평생 모은 돈을 합쳐 겨우 마련한 내 집. 혹시라도 그 여자가 이걸 노린 건 아닐까? 요즘 세상에 여자가 남자 조건 안 보고 결혼하자고 덤비는 게 말이 되나?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세상이 흉흉하다는데 내 아들이 순진해서 꽃뱀에게 물린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아들이 주말에 데려와서 잠깐 인사시키는 자리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시어머니 될 사람 앞에서는 요조숙녀인 척, 천사인 척 가면을 쓸 테니까요. 진짜 바닥을 봐야 했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로 착한 사람인지 아니면 돈 냄새를 맡고 온 앙큼한 여우인지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아이인지 아니면 속으로 늙은이를 무시하는지 날이 밝자마자 저는 주민센터 게시판으로 향했습니다. 지난번에 오다 가다 봤던 전단지 한 장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댁으로 찾아가는 제가 방문 요양 서비스. 그 아래 적힌 센터 이름이 어제 통화 중에 민수가 얼핏 흘렸던 그곳이 맞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한빛 요양센터 맞았습니다. 민수가 여자친구가 일한다고 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죄를 짓는 사람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전단지 속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입력했습니다.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건 기회였습니다. 하늘이 내 아들을 구하라고 내려준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가는 동안 저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연습했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힘없고 까탈스럽고 불쌍한 독거노인의 목소리. 여보세요. 거기 요양센터죠? 상냥한 여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허리를 다쳐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혼자 사는데 도저히 밥을 해먹을 수가 없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내 친구가 그러는데 거기에 윤지라는 선생님이 참 잘한다던데 혹시 그 사람 보내줄 수 있나? 잠시 침묵이 흐르는 그 몇 초가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어쩌지? 다른 핑계를 대야 하나? 수화기를 쥔 손바닥에 축축하게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다행히 직원은 스케줄이 빈다며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참았던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며칠 뒤면 그 아이가 제 집으로 올 겁니다. 예비 시어머니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돈 받고 노인 수발들러 오는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말입니다.
저는 거실 장식장 서랍을 열어 5만 원권 지폐 몇 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이 돈이면 충분할 겁니다. 사람을 시험하는 데는 돈만 한 게 없으니까요. 비겁하다고 욕해도 좋습니다.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악마라도 될 수 있습니다. 식탁 위 달력에 그 아이가 오기로 한 날짜를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 쳤습니다. 붉은 잉크 자국이 마치 선전포고처럼 보였습니다. 어디 한번 보자.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텅 빈 거실에 제 혼잣말이 낮게 깔렸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올 듯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처럼 어둑어둑해진 하늘을 보며 저는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손님을 맞을 준비가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갑옷을 입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머리에 기름칠이라도 하고 깔끔한 옷을 입었겠지만 오늘은 정반대였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낡고 무릎이 튀어나온 바지를 꺼내 입었습니다. 티셔츠도 목이 다 늘어나서 버리려던 것을 찾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일부러 빗지 않아 부시시하게 만들고 허리를 구부정한 척 연습해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영락없이 고집세고 관리 안 된 독거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그 아이가 본색을 드러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안꼴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멀쩡한 싱크대 위에 설거지 거리를 쌓아두고 거실 바닥에는 마른 빨래를 아무렇게나 던져 놓았습니다. 일부러 간장 종지를 바닥에 살짝 흘려 끈적한 자국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오전 9시 50분, 약속 시간 10분 전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그 소리가 마치 공습 경보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시계를 보며 일부러 뜸을 들였습니다. 바로 문을 열어주면 반가워하는 것 같으니까요. 두 번째 초인종이 울리고 나서야 저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자 현관 센서 등이 켜지며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보여준 사진 속 얼굴, 윤지였습니다. 첫인상은 솔직히 말해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아니, 초라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에 질끈 묶은 머리, 색이 바랜 회색 후드 점퍼에 검은색 바지, 그리고 제 눈길을 끈 건 신발이었습니다. 운동화 앞코가 닳아서 하얗게 일어나 있었고 흙이 조금 묻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길이라 쳐도 예비 시어머니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 동네에 오면서 저런 신발을 신고 오다니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윤지는 저를 보자마자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에서 온 윤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맑고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몸을 돌려 거실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일부러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들어와서 문이나 닫아요. 찬바람 들어오니까. 퉁명스러운 제 말투에도 윤지는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들어왔습니다. 제 낡은 슬리퍼가 현관에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는데 그것마저 손으로 집어 제 발치에 놓기 좋게 돌려놓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윤지는 집안을 한번 쓱 둘러보았습니다.
난장판이 된 거실과 부엌을 보며 찡그릴 법도 한데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방을 내려놓으며 바로 앞치마를 꺼내 입었습니다. 어르신, 식사는 하셨어요? 상냥하게 묻는 말에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밥은 무슨, 물 한 모금도 못 마셨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 한 그릇 뚝딱 비우고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윤지는 바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능숙한 솜씨로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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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저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곁눈질로 그 아이를 감시했습니다. 어디 하나라도 꼬투리를 잡아낼 작정이었습니다. 반찬통 뚜껑을 제대로 안 닫는지, 물을 너무 세게 틀어 쓰는지, 행주로 대충 닫고 마는지 매의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윤지의 손길은 빠르면서도 야무졌습니다. 냉장고 구석에서 시들어가던 대파를 꺼내 다듬고 유통기한 지난 우유는 따로 빼두고 행주는 꼭 짜서 싱크대 물기를 닦아냈습니다. 잠시 후 고소한 냄새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묵은 김치와 두부를 넣고 끓인 김치찌개였습니다. 쟁반에 밥과 국, 반찬을 정갈하게 담아 제 앞에 가져왔습니다. 입맛 없으셔도 조금만 드세요. 약 드시려면 식사하셔야죠. 밥상을 내려놓는 손을 보았습니다. 거칠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고 손톱은 저처럼 바짝 깎여 있었습니다. 28, 한참 멋부리고 다닐 나이의 여자 손이 아니었습니다. 순간 제 젊은 시절 손이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이건 다 연기일 수도 있다. 요양보호사 교육받을 때 이렇게 하라고 배웠겠지. 저는 일부러 숟가락으로 국물을 휘휘 저으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짜네. 노인네 혈압 오르게 하려고 작정했어? 사실가는 기가 막히게 맞았습니다. 오히려 제 입맛에 딱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지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물 좀 더 부어서 다시 끓여올게요. 군말 없이 냄비를 들고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귀찮은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자 윤지는 본격적으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어질러 놓은 빨래 더미를 보고도 한숨 한 번 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릎을 꿇고 앉아 하나하나 각을 맞춰 개기 시작했습니다. 수건은 3등분으로, 양말은 짝을 맞춰 뒤집어서 그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서 배운 게 없을 거라고 했던 제 말이 무색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때 윤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휴대폰 화면이 반짝였습니다. 민수 씨, 제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라도 민수가 엄마네 집 잘 도착했어? 하고 물어보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윤지는 빨래를 개던 손을 멈추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한번 힐끔 보더니 전화를 받지 않고 무음으로 돌려 엎어 놓았습니다. 일하는 중에는 사적인 전화를 받지 않겠다는 태도였습니다. 전화 받아. 남자친구인가 보지? 제가 짐짓 모르는 척 툭 던졌습니다.
아니에요. 나중에 해도 돼요. 지금은 어르신 시간이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지금은 어르신 시간이라니. 돈 받고 하는 일이라지만 요즘 젊은 애들 같지 않은 대답이었습니다. 윤지는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까지 마쳤습니다. 구석구석 먼지를 닦아내느라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라 땀이 흐르는 게 그대로 보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윤지는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르신, 발톱 깎으실 때 안 되셨어요? 허리 아프시면 제가 깎아드릴게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이것까지 하나 보자. 남의 발 만지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그것도 냄새나고 각질 투성이인 노인네 발을. 그래, 안 그래도 발톱이 길어서 양말이 자꾸 구멍 나는데 잘 됐네. 저는 양말을 벗고 소파 위에 다리를 턱 올렸습니다. 윤지는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제 발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발을 자기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윤지의 손이 제 발을 감쌌는데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더럽다는 내색은커녕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웠습니다. 또각, 또각. 발톱 깎는 소리가 거실의 정막을 깼습니다. 윤지는 고개를 숙이고 집중해서 발톱을 깎았습니다. 정수리에 잔머리가 몇 가닥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 진짜인가? 아니면 정말 무서운 연기자인가? 발톱을 다 깎은 윤지가 물티슈로 제 발가락 사이사이를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발이 참 고우세요. 고생 많이 하신 발이에요. 그 말에 저는 하마터면 눈물이 핑 돌 뻔했습니다. 공장 다니며 퉁퉁 부어 터지고 굳은 살이 박혀 엉망인 내 발을 보고 곱다니요. 고생했다니요. 아들도 죽은 남편도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표정을 굳혔습니다. 여기서 넘어가면 안 된다. 이제 겨우 첫날이다. 더 지독하게 굴어야 본색이 나올 것이다. 윤지가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윤지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아까 보았던 그 달아빠진 운동화였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어르신.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센터로 연락 주세요. 윤지는 다시 한번 90도로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센서 등이 꺼졌습니다. 현관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닫힌 문을 한참 동안 노려보았습니다. 마치 그 문 너머에 윤지가 아직 서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거실, 냉장고 속에 채워진 반찬통, 그리고 깔끔하게 깎인 제 발톱. 집 안 곳곳에 그 아이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독한 것. 입으로는 그렇게 욕을 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윤지가 두고 간 명함이 보였습니다. 요양보호사 윤지. 이름 석자가 제 눈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기가 생겼습니다.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군다면 더 강한 수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돈 앞에서는 흔들리기 마련이니까요. 저는 다시 장식장 서랍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5만원권 지폐 2장을 꺼냈습니다. 내일은 이것으로 그 아이를 시험할 겁니다. 가장 치졸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그 돈을 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잘하는 짓일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야. 그 핑계 하나로 저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어두운 거실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갑에서 빳빳한 5만 원권 2장을 꺼냈습니다. 어제 은행에서 찾아온 신권이라 손끝에 닿는 느낌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로 다가갔습니다. 사람이 앉으면 엉덩이가 닿는 쿠션과 등받이 사이 그 틈새를 노렸습니다. 지폐 2장을 겹쳐서 그 틈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숨기지는 않았습니다. 손가락 한마디 정도 노란색 지폐 끝자락이 살짝 보이게 남겨두었습니다. 청소를 하거나 소파를 정리하다 보면 반드시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위치였습니다. 이걸 보고도 내가 안 가져가나 보자. 저는 입술을 깨물며 소파에서 물러났습니다. 제 자신이 참으로 옹졸하고 비겁하게 느껴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시험이니까요. 만약 그 아이가 이 돈을 슬쩍 주머니에 넣는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내쫓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내가 말한 여자가 도둑년이다라고 소리칠 생각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정확한 시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윤지가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단정한 차림, 그리고 그 낡은 운동화. 어르신, 안녕하세요. 밤새 평안하셨어요? 밝게 웃는 그 얼굴이 오늘따라 가증스럽게 보일지 아니면 안쓰럽게 보일지 그건 오직 윤지의 행동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 맞은편 안마의자에 앉아 눈을 감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실눈을 뜨고 윤지의 동선을 하나하나 감시했습니다. 윤지는 익숙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 털이개를 들고 거실 장식장부터 닦아내려왔습니다. 점점 소파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청소기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윤지가 소파 쿠션을 드러내고 먼지를 털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윤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틈새에 끼어있던 5만 원권 2장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윤지는 지폐를 집어들더니 앞뒤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급히 눈을 감고 깊이 잠든 척 코를 골았습니다. 거실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지금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이 순간 견물생심이라고 했습니다. 가진 것 없는 고아가 10만 원이라는 공돈을 보고 욕심을 내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돈을 주머니에 넣는 소리일까요? 저는 눈을 뜨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잠시 후 청소기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안방, 화장실, 부엌까지 1시간 넘게 청소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도대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나? 아니면 식탁 위에 올려뒀나? 청소가 다 끝나고 윤지가 갈 채비를 했습니다. 어르신, 저 이제 가볼게요. 식탁 위에 점심 차려놨으니 꼭 드세요.
윤지는 제게 다가와 이불을 덮어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자다 깬 척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그래. 벌써 가나? 윤지가 현관을 나설 때까지 저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마자 저는 스프링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소파 틈새를 확인했습니다. 돈은 없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가져갔구나. 제 입에서 탄식 섞인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역시 내 예상이 맞았다. 고아는 어쩔 수 없다. 배운 게 없으니 남의 돈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저는 승리감과 동시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당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려고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물병 옆에 낯익은 노란색 종이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제가 숨겨뒀던 5만 원권 2장이었습니다. 돈은 얌전하게 포개져 있었고 그 위에 작은 메모지가 접혀 있었습니다. 순간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반듯하고 정갈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소파 청소하다가 틈새에서 찾았어요. 혹시 잃어버리신 줄 모르고 찾으실까봐 여기 둡니다. 돈은 어르신 지갑 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해요. 마이너스 윤지 올림.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메모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식탁 위에 올려둔 것도 아니고 제가 혹시라도 찾을까봐 메모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구. 돈은 어르신 지갑 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해요. 마치 제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어린애한테 한 방 먹은 기분이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도둑 취급을 하며 함정을 판 시어머니와 그 돈을 주어 고스란히 돌려주며 걱정까지 해주는 며느리. 누가 더 어른이고 누가 더 품위가 있는 건지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 뒤로 여전히 끈질긴 의심의 꼬리가 따라붙었습니다. 혹시 내가 자는 척한 걸 알았나? 아니면 CCTV라도 있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착한 척한 건가?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합니다. 제 눈으로 정직함을 확인하고도 저는 그 아이를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내 예상이 틀렸다는 걸, 내 편견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아집이었습니다. 저는 5만 원권 2장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는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리려다가 멈칫했습니다. 그 글씨가 너무 맑아서 차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메모지를 펴서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새 별일 없지? 주말에 갈게. 그래, 별일 없다. 저는 차마 윤지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내 여자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내 발을 닦고 청소를 한다. 내가 그 아이를 시험하려고 돈을 숨겼다. 이런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아들에게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텅 빈 거실에 앉아 있는데 문득 발이 시려왔습니다. 어제 윤지가 닦아주던 그 따뜻한 손길이 생각났습니다. 그 아이의 손은 거칠었지만 온도는 따뜻했습니다. 독한 년. 빈틈이 없어, 빈틈이. 저는 괜히 허공에 대고 욕을 해보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비가 많이 온다는데 그 낡은 운동화를 신고 또 오려나. 걱정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시험 거리를 찾는 궁리인지 제 마음속은 빗물처럼 흐리고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2번 만났을 뿐입니다. 진짜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정말로 예기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쩌면 영영 그 아이의 진심을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이 제게 내린 마지막 시험대였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쏟아졌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너무 요란해서 텔레비전 소리가 묻힐 정도였습니다. 베란다 밖을 내다보니 세상이 온통 회색빛 물바다였습니다. 이런 날은 배달 오토바이도 잘 안 다닙니다. 오늘은 안 오겠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안 오는 게 낫다 싶었습니다. 젊은 처자가 비를 쫄딱 맞고 오는 꼴을 보면 아무리 독한 저라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보일러도 틀지 않고 이불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전화가 오면 비 오는데 오지 말아라고 선심 쓰는 척 말할 핑계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 10분 전 어김없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빗소리를 뚫고 들려온 그 소리에 저는 흠칫 놀라 일어났습니다. 설마 이 비를 뚫고 왔단 말인가? 현관문을 열자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한 윤지가 서 있었습니다. 우산을 썼는데도 바지 밑단은 허벅지까지 젖어 있었고 운동화에서는 물이 찌걱거리며 흘러나왔습니다. 어깨에 맨 가방도 축축하게 젖어 색이 진해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늦어서 죄송해요. 버스가 너무 안 와서. 윤지는 들어오자마자 현관 바닥에 신문지부터 깔았습니다. 자신의 젖은 신발에서 흙탕물이 묻을까봐 그랬을 겁니다. 숨을 헐떡이며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미련한 것. 비가 이렇게 오는데 전화를 하지. 제가 툭 내뱉자 윤지는 해사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목욕해드리기로 한 날이잖아요. 습한 날에 안 씻으면 몸 더 가려우세요. 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고작 내 등 밀어주겠다고 이 폭우를 뚫고 왔다는 겁니다. 윤지는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욕실 바닥이 차갑다며 뜨거운 물을 틀어 공기부터 데웠습니다. 미리 챙겨온 전기 라디에이터를 욕실 문 앞에 켜두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들어오세요. 이제 따뜻해요. 욕실 안은 목욕탕처럼 훈훈한 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옷을 벗고 욕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 쭈글쭈글한 제 알몸이 비쳤습니다. 초라하고 늙은 몸. 아들에게도 보여주기 싫은 이 몸을 남이나 다름없는 아가씨에게 맡기는 게 사실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하지만 윤지는 아무렇지 않게 제 등에 따뜻한 물을 끼얹었습니다. 비누 거품을 낸 타월이 등 뒤에서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손길이 닿는 곳마다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에 두었던 윤지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벨소리가 끊기지 않고 계속 울렸습니다. 전화 받아봐. 급한 거 아니야? 제 말에 윤지는 거품 묻은 손을 헹구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욕실 문이 열려 있어서 통화 내용이 들려왔습니다. 네, 센터장님. 저 지금 목욕 서비스 중이에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커서 수화기 밖으로 웅웅거리며 새어나왔습니다. 윤지쌤, 지금 5단지 박 할머니 댁수도관 터졌대. 난리 났어. 당장 그쪽으로 가봐야겠는데? 박 할머니라면 저보다 상태가 훨씬 안 좋은 중증 치매 노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센터장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저라면 당장 뛰쳐나갔을 겁니다. 센터장 지시를 어기면 일자리 끊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윤지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어르신 몸에 비누 거품 다 묻혀놨어요. 중간에 그만두고 가면 감기 드세요. 마저 끝내고 갈게요. 거기는 거동하시잖아. 박 할머니는 물바다 됐다니까? 그래도 안 돼요.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다른 선생님 보내주세요. 죄송합니다. 윤지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욕실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난처한 기색 하나 없이 다시 제 등 뒤로 와서 타월을 들었습니다. 센터에서 뭐라고 안 해?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슬쩍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다른 분이 가실 거예요. 어르신 추우시니까 얼른 헹궈 드릴게요. 윤지의 손이 다시 제 등을 문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밖에서 비를 맞아 체온이 떨어진 탓이겠지요. 자기는 추워서 덜덜 떨면서 제 몸에는 계속 뜨거운 물을 부어주고 있었습니다. 순간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안함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위해 상사에게 대들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가짜 환자 행세를 하며 이 아이를 속이고 있는데 이 아이는 진심으로 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흐르는 제 등 뒤로 윤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숨소리가 제 심장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목욕이 끝나고 윤지는 제 몸에 물기를 꼼꼼히 닦아주었습니다. 바디로션까지 발라주며 종아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어르신, 피부가 참 고우세요. 그 말을 하는데 윤지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 하나가 제 손등 위로 톡 떨어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운 물방울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의심의 불씨를 꺼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윤지가 돌아간 뒤 저는 창밖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빗속을 뚫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갈 윤지의 뒷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낡은 운동화는 이미 젖어서 질퍽거릴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아들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머뭇거렸습니다. 이제 그만할까? 이 정도면 된 거 아닐까? 하지만 차마 누르지 못했습니다. 아직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내가 사람을 의심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못난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윤지가 두고 간 작은 쇼핑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올 때 젖지 않게 비닐로 꽁꽁 싸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열어보니 푹신한 겨울용 털신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발 시리다고 하셔서 시장에서 하나 샀어요. 집안에서도 이거 신으세요. 쪽지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제 발을 만지며 차갑다고 걱정하더니 자기 돈으로 털신을 사온 겁니다. 신발을 신어보았습니다.
발이 따뜻하게 감싸였습니다. 마치 윤지의 마음이 제 발을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칫솔이 아닌 식탁 위에 놓인 털신을 보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고 누군가 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세상 그 어떤 손보다 따뜻했습니다. 윤지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윤지를 시험한 대가로 치러야 할 혹독한 형벌과도 같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비 오는 날 굳이 창문을 열어놓고 서 있었던 탓인지 아니면 죄책감이 몸으로 온 것인지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겁고 뼈마디가 쑤셔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약을 찾으려 했지만 식탁까지 걸어갈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죽는 건가 싶었습니다. 혼자 살다 혼자 죽는다는 고독사가 남의 일이 아니구나.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지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오는지 가는지도 모른 채 몽롱한 정신으로 끙끙 앓기만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띠리링 마이너스. 현관문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아들밖에 없는데 민수가 왔나? 어르신 계세요? 다급한 목소리.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윤지였습니다. 센터에서 연락이 안 되니 걱정이 돼서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윤지는 안방에 누워있는 저를 보자마자 기겁을 하며 달려왔습니다. 세상에 어르신, 몸이 왜 이렇게 불덩이세요? 윤지의 차가운 손이 제 이마에 닿았습니다. 그 서늘한 감촉이 너무나 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을 뜰 힘도 없어서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 괜찮아. 그냥 좀. 뭐가 괜찮으세요? 이러다 큰일 나요. 윤지는 곧장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물수건을 가져와 제 얼굴과 목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젖은 양말을 벗겨내고 어제 자기가 사다 준 털신을 침대 옆에 가지런히 놓아두었습니다. 병원 가셔야 해요. 제가 업고 갈게요. 그 조그만 책으로 저를 업겠다고 등을 내미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싫다. 병원 싫어. 그냥 좀 자면 돼. 저는 어린아이처럼 고집을 부렸습니다. 사실은 병원비가 아까운 게 아니라 이 아이에게 신세 지는 게 미안해서였습니다. 가짜 환자 노릇을 하다가 진짜 환자가 된 꼴이 우스웠지만 윤지의 걱정은 진짜였습니다. 윤지는 제 고집을 꺾지 못하고 대신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불릴 시간도 없어서 밥을 으깨서 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방 안으로 솔솔 들어왔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끓여주던 그 냄새였습니다. 어르신, 한 숟가락만 드세요. 빈속에 약 드시면 속 버려요. 윤지가 저를 안아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등 뒤에 베개를 받쳐주고 호호 불어가며 죽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목구멍이 부어서 삼키기도 힘들었지만 윤지가 주는 죽은 신기하게도 술술 넘어갔습니다. 죽을 반 그릇 정도 비우고 나자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윤지는 제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두고
침대 옆 바닥에 앉았습니다. 미안하다. 험한 꼴 보여서. 제 말에 윤지는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몽롱한 기운에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이 힘든 일을 하나? 젊은 처자가 똥오줌 받아내고 노인네 비위 맞추는 일이 쉽지 않을 텐데. 돈 때문이라기엔 이 아이의 눈빛이 너무 맑았습니다. 윤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부모님이 안 계세요.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냥 버려졌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수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본인 입으로 들으니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거긴 선생님들이 많아도 내 엄마는 없잖아요. 항상 그게 그리웠어요. 나만 바라봐주는 어른, 내가 챙겨드릴 내 부모. 윤지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좋아요. 어르신들 찾아뵙고 밥 해드리고 씻겨드리면 마치 제가 진짜 딸이 된 것 같거든요. 어르신들이 고맙다고 머리 쓰다듬어 주시면 그날은 정말 행복해요. 윤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 맑아서 오히려 제 마음이 베인 듯 쓰라렸습니다. 저는 어르신이 저한테 깐깐하게 구시는 것도 좋아요. 잔소리도 관심이잖아요. 우리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저한테 그렇게 등짝도 때리고 잔소리도 하셨겠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의심하고 시험하고 함정까지 팠는데 이 아이는 제 까칠함마저 엄마의 잔소리로 느끼며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울지 마세요, 어르신. 어디 아프세요? 윤지가 놀라서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윤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거친 손등을 제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아니야. 그냥 고마워서 그래. 고마워서. 그날 밤 윤지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잠들 때까지 옆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약 기운에 취해 잠이 들었다 깼다를 반복할 때마다 윤지는 어둠 속에서 제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눈을 떴을 때였습니다. 윤지가 침대에 머리를 기대고 쪽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불편한 자세로 웅크리고 잠든 그 아이의 등 위로 낡은 담요가 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뻗어 윤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아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험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미 저는 졌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진심은 계산을 이깁니다. 사랑은 의심을 이깁니다. 저는 이 아이가 내 며느리가 된다는 게 이제는 너무나 과분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수가 복을 타고난 게 아니라 제가 복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으면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실은 민수 엄마라고, 내가 너를 시험했다고, 무릎 꿇고 빌어야지. 용서해달라고,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운명은 얄궂게도 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 한 통이 우리가 쌓아 올린 이 위태로운 평화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내려가고 있어.
윤지랑 같이 저녁 먹자. 윤지도 오늘 시간 비웠대.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윤지의 목소리. 어머, 정말요? 어머님 뵙는 거예요? 윤지는 제 옆이 아니라 어느새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윤지는 지금 만나러 가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방금까지 자기가 죽을 떠먹여준 독거노인이라는 걸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이 연극의 막을 내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철컥 하고 도어락이 잠기는 그 건조한 기계음이 마치 제 가슴에 빗장을 지르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윤지가 돌아간 집안에는 다시 무거운 적막만이 남았습니다. 어제까지 느꼈던 적막과는 질감이 달랐습니다. 어제의 고요함이 그저 혼자 사는 노인의 외로움이었다면 오늘의 고요함은 죄 지은 사람의 방에 감도는 차가운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게 인사를 하고 나간 그 아이의 뒷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밤 공기가 차다며 이불을 꼭 덮고 주무시라고 당부하던 그 맑은 목소리가 허공에서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 위에는 윤지가 저를 덮어주고 간 낡은 담요가 헝클어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담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파묻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싸구려 섬유 유연제 냄새, 그리고 시큼한 파스 냄새. 하루 종일 남의 집을 돌며 노인네들 수발을 드느라 베어버린 그 고단한 냄새가 제 코를 찔렀습니다. 눈물이 핑 도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 늙고 심술궂은 노파가 뭐라고, 그 아이는 이토록 진심이었을까요? 식탁으로 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윤지가 타놓고 간 꿀물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들어갈까봐 컵 위에 작은 접시를 덮어둔 세심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접시를 드러내자 아직 온기가 남은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컵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았습니다. 혀가 아릴 정도로 단데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느낌은 쓰디썼습니다. 마치 모래알을 삼키는 것처럼 깔깔했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시선이 집 안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윤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윤지가 써붙여 놓은 식단표가 붙어 있었고 싱크대 배수구는 물때 하나 없이 반짝거렸습니다. 화장실 앞에는 제가 미끄러질까봐 깔아둔 새 매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일주일, 고작 일주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아이를 의심하고 시험하고 함정을 팠습니다. 그 아이의 밑바닥을 보겠다며 추악한 연극을 벌였습니다. 내가 가짜인지 보자. 내가 돈 앞에 흔들리나 보자. 그렇게 벼르고 별러 시작한 일이었는데 막상 가면이 벗겨진 건 그 아이가 아니라 저 자신이었습니다. 의심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돈으로 사람을 시험하려 했던 저의 천박한 민낯만이 거울 속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제 자신이 혐오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따르는데 저는 그 아이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했습니다. 누가 패배자입니까? 누가 더 가난한 사람입니까? 가진 것 없어도 마음이 넉넉한 그 아이입니까?
아니면 아파트 한 채 쥐고 앉아 사람을 의심하는 저입니까? 대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탁 위에 엎어둔 휴대폰이 징마이너스하고 진동했습니다. 정적을 깨는 그 소리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액정에 뜬 두 글자, 아들. 평소라면 세상에서 가장 반가웠을 그 이름이 오늘은 저승사자의 호출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손가락이 허공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윤지가 민수에게 무슨 말이라도 한 걸까요? 아니,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민수가 제게 따지러 전화한 걸까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심호흡을 3번 하고 겨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를 귀에 가져다 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들은 밝은 목소리로 제 안부를 물었습니다. 몸은 좀 어떠냐고, 밥은 먹었냐고 묻는 그 목소리에는 그늘이라곤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들떠 있었습니다. 아들은 윤지와 통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지가 제 목소리가 안 좋아 보인다고 어디 아프신 건 아닌지 너무 걱정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확인차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쇠망치로 얻어맞은 듯 욱신거렸습니다. 자기를 속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모시는 노인이 남자친구의 어머니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그저 혼자 사는 노인네가 편찮으실까봐 남자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부탁한 그 마음. 그 순수한 걱정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응, 응 하고 짧게 대답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아들은 이번 주말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6시 제가 좋아하는 국밥집 윤지를 데리고 갈 테니 꼭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윤지는 정말 착한 사람이니 부디 보육원 출신이라고 색안경 끼고 보지 말아달라고 제발 좋게 봐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아들의 그 부탁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색안경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공범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나가겠다고 겨우 대답하고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통화하다가는 울음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뚜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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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진 신호음이 텅 빈 거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손을 무릎 위에 떨구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캄캄해져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처진 눈꼬리, 고집스럽게 담은 입술. 일주일 동안 윤지 앞에서 연기했던 괴팍한 순자 씨가 거기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저는 거울 속의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더러운 가면을 벗자, 순자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식탁을 짚고 겨우 일어섰습니다. 거실 장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소파 밑에 숨겼던 5만 원권 2장, 그리고 윤지가 남기고 간 그 메모지. 그것들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윤지의 반듯한 글씨가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돈은 어르신 지갑 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해요. 손가락으로 글씨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종이의 질감이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이 메모지가 저를 부끄럽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메모지가 저를 구원했습니다. 만약 윤지가 이 돈을 가져갔다면 어땠을까요? 아니, 만약 윤지가 이 돈을 보고도 모른 척 했다면요. 그랬다면 저는 평생 의심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를 미워하며 고독하게 늙어갔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돈을 돌려줌으로써 제 잃어버린 양심까지 돌려주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그 국밥집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노라고. 이 돈과 메모지를 증거물로 내놓고 내 죄를 자백하겠노라고.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민수가 평생 엄마를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윤지가 배신감에 치를 떨며 뛰쳐나갈지도 모릅니다. 다시는 저를 안 보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수해야 합니다. 제가 저지른 일이고 제가 맺은 매듭이니까요. 비겁하게 숨어서 좋은 시어머니 흉내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 아이의 진심에 대한 모독입니다. 밤이 깊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지가 청소해 놓은 깨끗한 마룻바닥에 달빛이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 달빛을 보며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그 아이가 너무 많이 상처받지 않기를. 내 이기심이 그 아이의 맑은 눈을 흐리게 하지 않기를. 그리고 부디 내 아들의 사랑이 못난 어미 때문에 깨지지 않기를. 어느새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룩주룩 내리는 빗소리가 마치 제가 흘려야 할 눈물처럼 밤새도록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다가올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목욕탕에 다녀왔습니다. 윤지가 제 등을 밀어주던 그 욕실이 아니라 동네 대중 목욕탕이었습니다. 뜨거운 탕 안에 몸을 담그고 때를 밀고 머리를 감았습니다. 마치 죄를 짓고 재판장에 나가는 죄수가 마지막으로 몸을 정갈하게 씻는 심정이 이럴까요? 집으로 돌아와 옷장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윤지 앞에서 입었던 목 늘어난 티셔츠와 헐렁한 몸빼 바지는 구석으로 치워버렸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아끼는 짙은 남색 카디건을 꺼냈습니다. 소매 끝이 조금 닳았지만 제 옷 중에는 가장 점잖은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분을 발랐습니다. 검버섯을 가리려 애를 썼지만 세월의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입술에 붉은 립스틱을 살짝 찍어 바르며 거울 속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망치지 말자. 비겁하게 숨지 말자. 순자야.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 듯 중얼거렸습니다. 약속 장소인 국밥집 앞. 가게 안에서 새어나오는 하얀 김과 구수한 냄새가 거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고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아 가슴을 몇 번이고 쳤습니다. 들어가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가장 구석진 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계 바늘이 7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는 끔찍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딸랑 하고 종소리가 울리며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먼저 들어오고 그 뒤로 윤지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윤지는 오늘따라 유난히 고와 보였습니다. 깔끔한 베이지색 코트에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일할 때 입던 그 편안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잔뜩 긴장해서 굳어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를 처음 뵙는 자리라고 얼마나 신경을 썼을지 눈에 선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자꾸만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코트 밑으로 보이는 신발. 여전히 그 낡은 운동화였습니다. 흙탕물이 튀었던 자국만 물티슈로 급하게 닦아낸 듯 닳고 다른 그 신발. 가슴이 찌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윤지는 낯선 가게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다 구석에 앉은 저와 시선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윤지의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내딛던 발걸음이 허공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동그랗게 커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입 밖으로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윤지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도저히 현실이라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기가 돌보던 그 까칠하고 병든 독거노인이 왜 여기 앉아 있나? 머릿속이 하얗게 뒤엉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민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윤지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인사해, 여기가 윤지야. 엄마. 그 한마디가 국밥집의 소음을 뚫고 윤지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윤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창백해진 얼굴로 저와 민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경악, 공포, 혼란. 어머니? 윤지의 목소리가 금간 유리잔처럼 위태롭게 떨렸습니다. 민수가 그제야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윤지 씨 왜 그래? 엄마, 둘이 아는 사이야?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버티고 섰습니다. 그리고 윤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앉아라. 다리 아프겠다. 제 목소리를 듣자 윤지가 흠칫 놀라며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일주일 내내 들었던 목소리. 물 떠와라, 발 씻겨라, 짜다, 싱겁다 하며 트집 잡던 그 목소리였으니까요. 우리는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아주머니가 국밥 3그릇을 놓고 갔지만 뚝배기가 끓어넘치는 소리만 요란할 뿐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국밥집의 시끄러운 소음을 집어삼켰습니다. 민수야, 윤지야.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구멍이 모래를 삼킨 듯 까칠했습니다. 내가 다 설명하마. 저는 덜덜 떨리는 손을 무릎 아래로 감추고 윤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많이 놀랐지?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밥 차려주고 청소해주고 똥오줌 받아내려 했던 그 노인네. 나 맞다. 민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듯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윤지를 만났다고? 언제? 그래. 내가 만났다. 내가 센터에 전화해서 일부러 내 여자친구를 지명해서 불렀다. 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차마 그 맑은 눈을 마주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내가 너를 시험했다. 고아라고 해서, 가진 것 없는 요양보호사라고 해서, 어디서 굴러먹던 애가 내 아들 등쳐먹으려는 건 아닌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내가 함정을 팠다. 제 입으로 뱉는 말들이 날카로운 돌멩이가 되어 저를 쳤습니다. 집을 돼지우리처럼 만들어 놓고 청소시키고, 일부러 꼬투리 잡아서 구박하고, 심지어 소파 밑에 돈도 숨겼었다.
내가 그 돈을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보려고. 엄마, 미쳤어? 진짜야? 엄마가 그런 짓을 했다고? 민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잖아. 내 얼굴 봐서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아들의 고함 소리에 주변 손님들이 힐끔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윤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로 투둑, 투둑. 윤지의 눈물이 떨어져 식탁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졌다. 제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흐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돈을 숨겨놔도 훔쳐가기는커녕 주워주고, 비 오는 날 오지 말라 해도 털신 사들고 달려오고, 아파서 누워있으니 밤새 내 머리맡을 지키더라.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식탁 위에 놓인 윤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 물마를 날 없이 일해온 그 노동자의 손. 윤지가 흠칫 놀랐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내 밑바닥을 보려고 시작한 짓인데 결국 본 건 내 썩어 빠진 마음뿐이더라. 내가 가짜가 아니라 내가 가짜 엄마였고 덜 된 어른이었다. 저는 윤지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식탁에 박을 듯이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늙은이 노망이라 욕해도 좋고 지금 당장 자리를 박차고 나가도 할 말이 없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염치가 없어서 못하겠다.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손등 위로 따뜻한 온기가 덮였습니다. 윤지의 다른 한 손이 제 손을 감싸 쥔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윤지가 울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보며 애써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아니 어머니. 윤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냥 밉다고 하시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지. 저 진짜 어르신 편찮으신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비 오는 날 연락도 안 되시고 혼자 계시다가 잘못되실까봐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데요. 윤지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해 화를 내는 대신 제가 아팠던 것이 거짓말이라 다행이라는 안도감을 내비쳤습니다. 그 바보 같은 착함에, 그 계산 없는 순수함에 저는 결국 참았던 오열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거사. 내가 뭐라고. 이 못난 늙은이가 뭐라고. 저는 며느리가 될 아이의 손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민수도 그제야 화를 거두고 슬그머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국밥집 안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우리 셋의 흐느낌만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우리는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다 식어버린 국밥이었고 퉁퉁 불어버린 밥알이었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으로 떠넣은 그 국물은 제 평생 먹어본 음식 중 가장 따뜻하고 구수했습니다. 윤지는 숟가락 위에 깍두기를 하나 올려 제 밥그릇에 놓아주었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식으면 맛없어요. 그 어머니라는 호칭이 이제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 가족의 이름으로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바람이 찼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이제 2개의 든든한 버팀목이 서 있었습니다. 윤지의 낡은 운동화가 가로등 불빛 아래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소파 밑에 숨겼던 그 5만 원권 2장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거기에 제가 쌈짓돈을 조금 더 보탰습니다. 이거 받아라. 윤지가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 돈 있어요. 요양비 아니다. 그리고 뇌물도 아니야. 저는 억지로 윤지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구두 하나 사 신어라. 내 며느리 될 사람이 다 떨어진 운동화 신고 다니는 거. 이 시어미가 마음 아파서 못 보겠다. 윤지는 봉투를 쥐고 가만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지난 일주일간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의심과 시험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사랑과 믿음으로 끝난 우리의 전쟁. 감사합니다. 예쁘게 신을게요. 윤지가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멀리서 택시가 다가오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이 마치 우리 세 사람의 앞날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내 남은 인생에 더 이상 혼자 밥 먹으며 청승 떨 일은 없겠구나. 멈춰있던 칫솔 옆에 새로운 칫솔들이 나란히 놓이겠구나. 택시를 타고 멀어지는 아이들을 보며 저는 오래도록 손을 흔들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참 밝았습니다. 국밥집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 공기가 제법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춥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볼을 스치는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셋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좁은 인도 위에서 윤지는 제 왼쪽 팔짱을, 민수는 오른쪽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양옆에서 느껴지는 체온이 두툼한 외투를 뚫고 제 팔로 전해져 왔습니다. 마치 저를 부축하듯, 아니 제가 쓰러지지 않게 지탱해 주듯 두 아이가 저를 단단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림자 셋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가 하나로 뭉쳐져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걷는 내내 바닥만 보고 웃었습니다. 집 앞 마트가 보였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그곳 앞에서 제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잠깐 들르자. 살 게 있다. 윤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뭐 사시게요? 무거운 거면 민수 시키세요. 아니다. 내가 직접 골라야 할 게 있어. 저는 앞장서서 마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생활용품 코너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알록달록한 칫솔들이 걸려있는 진열대 앞에 섰습니다. 예전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고 가장 싼 묶음 상품이나 집어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가장 튼튼해 보이는 것, 칫솔모가 부드러워 보이는 것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분홍색. 저는 칫솔 2개를 집어들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칫솔을 보고 윤지와 민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거 사려고. 제가 쑥스러운 듯 칫솔을 들어보였습니다. 너희들 우리 집에 자주 올 거지? 제 물음에 윤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마다 일회용 칫솔 쓰게 할 수는 없잖아. 너희 전용 칫솔 내 욕실 컵에 꽂아두고 싶어서. 윤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마트의 하얀 형광등 불빛보다 더 환하게 그 아이의 미소가 제 마음을 비췄습니다. 네, 자주 올게요. 칫솔 달아서 없어질 때까지 올게요. 윤지가 제 팔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계산대 위에 칫솔 2개를 올려놓았습니다. 바코드가 찍히는 B- 소리가 마치 우리 가족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음처럼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곧장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세면대 위 물때 낀 플라스틱 양치컵. 거기엔 5년 동안 남편의 낡은 칫솔 하나만 외롭게 꽂혀 있었습니다. 주인 잃은 칫솔.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쓰지도 못한 채 그저 자리만 지키고 있던 그 물건. 저는 포장을 뜯은 새 칫솔 2개를 그 컵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칫솔도 버리지 않고 그 옆에 나란히 세워두었습니다. 칫솔 3개가 컵 안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옹기종기 모였습니다. 파란색, 분홍색, 그리고 빛바랜 초록색. 달그락. 컵을 살짝 건드리자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셋이서 조잘조잘 수다를 떠는 것 같았습니다. 영감 봤소? 이제 당신도 안 심심하겠네. 우리 식구 늘었어.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물기가 서려 있었지만 입꼬리는 편안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고독하고 심술궂은 노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 누군가를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민수와 윤지가 돌아가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예전의 정막과는 달랐습니다. 온기가 남아있는 평화로운 고요함이었습니다. 저는 안방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전 윤지를 시험하겠다며 소파 밑에 숨길 돈을 꺼냈던 바로 그 서랍이었습니다. 거기서 낡은 대학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제 유언장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마다 무릎이 쑤시거나 혼자 밥 먹다 서러울 때마다 꺼내 적었던 글들이었습니다. 죽으면 이 집은 어떻게 처분하고 내 수인은 뭘로 해달라고 적어두었던 칙칙하고 우울한 문장들. 저는 빨간 볼펜을 들고 그 위에 2줄을 찍찍 그어버렸습니다. 과거에 제가 쓴 유언들은 이제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손에 힘을 주어 꾹꾹 눌렀었습니다. 글씨가 조금 삐뚤빼뚤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있었습니다. 내 전 재산인 이 아파트와 통장의 예금은 아들 민수와 며느리 윤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잠시 펜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어 내려갔습니다. 단 윤지는 내 딸과 다름없으니 민수는 평생 윤지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말 것. 만약 윤지를 울리면 유산은 국물도 없다. 마침표를 찍고 나니 웃음이 피식 나왔습니다. 가슴속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유언장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지 다짐하는 새로운 가족 증명서였습니다. 노트를 덮으려다 서랍 구석에 있던 윤지의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돈은 어르신 지갑 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해요. 저는 딱풀을 가져와 유언장 맨 앞장에 그 메모지를 붙였습니다. 이 메모를 볼 때마다 저는 죽는 날까지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돈으로, 의심으로 시험하려 했을 때 이 아이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으로 지켰다는 사실을요. 식탁 위를 보았습니다. 윤지가 국밥집 앞에서 제가 쥐어준 돈으로 샀다며 자랑하듯 보여줬던 새 구두 사진이 휴대폰에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이 구두 신고 갈게요. 맛있는 거 해주세요.
문자 메시지 뒤에 하트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창밖에는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거실은 훈훈했습니다. 윤지가 사다 준 털신을 신은 제 발도 따뜻했습니다. 이제 긴 겨울이 가고 진짜 봄이 오려나 봅니다. 내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가야겠습니다. 싱싱한 소고기를 사다가 미역국을 한 솥 끓여놔야겠습니다. 화장실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저 칫솔들이 물기에 젖어 반짝거릴 겁니다. 그 상상만으로도 오늘 밤은 오랜만에 단잠을 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양보호사 며느리를 의심하고 시험했지만 결국 그 아이의 진심 앞에 무릎 꿇고 진짜 어머니가 된 68살 순자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마음속에 굳게 닫아둔 문이 있다면 오늘 밤엔 그 빗장을 조금 풀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차가운 의심보다는 따뜻한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엄마의 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